미국 대출 연체율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전체에 있는 부채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은 초록 색깔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고요. 파란 색깔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고요. 빨간색이 비금융기관, 그러니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 부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부채는 이걸 다 더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7, 80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8에서 10경 원 정도? 엄청나죠. 그 중에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 4경 원 정도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미국 전체의 부채가 구성이 되어 있다. 모든 부채,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부채가 요거예요. 예. 그런데 퇴적층 같죠? 근데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정부 부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심각한가? 왜 이게 미국 경제의 위험인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부채를 많이 늘리면요, 이 부채를 남한테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근데 그 이자가 내가 한 달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고 거기에서 일부를 국채이자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근데 미국 정부의 세수와 국채이자 지출을 비교를 해보니까 15년도에는 정부의 연간 총세수 대비 국채이자의 지출 비중이 7%밖에 안 됐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이게 얼마까지 돼요? 17.9%까지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져 버렸고, 그리고 특히 23년도에 이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단기채를 고금리로 비싸게 발행을 하면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이어져서 24년도에 17.9%까지 된 것이죠. 그러니까 24년도 11월 달 한 달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가 3천억 달러였는데 여기서 지금 나가는 지출이 거의 7천억 달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국채 이자가 얼마예요? 790억 달러. 예. 이게 얼마냐면요, 세수가 아까 3천억 달러잖아요. 걷어들이는 세수가 3천억인데 지출이 7천억 9백억 달러다. 그래서 이자 비중이 세수 대비 26.2%까지 치솟아 버리는.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채를 늘려가지고 다 극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단기나 장기채에 대한 금리 수준이 한 2, 3%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 맞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때는 아무리 큰 금액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조달을 하더라도 이자 비용의 부담이 얼마 안 되거든요. 부채에 대한 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채에 대한 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총 금액을 빌렸을 때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세수 대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커버가 되면은 미국은 무한정으로 부채를 빌려도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세요. 금리가 뭐 0%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때 국채 무한대로 찍어내잖아요. 이자가 안 나가니까,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돈 조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장기채가 거의 한 5% 가까이 되잖아요.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4.8에서 뭐 5% 가까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를 더 찍어내기가 빡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 5%대에서 단기채를 찍든 장기채를 찍든 이 국채 이자 비용이 세수 대비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재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보조금 약속한 거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사회보장이 1순위지. 메디케어가 1순위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부채 규모도 부채 규모지만 특히 2023년도와 4년도에 늘어난 단기채와 고금리 단기채 영향으로 인해서 정부 세수 대비 나가는 국채 이자 비중이 미친 듯이 올라왔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요거를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리스크가 와도 대응하기 쉽지 않다.
요게 지금 정부 부채 사이드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소비자 대출,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소비자들이 빌리는 대출 사이드를 볼게요.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모기지예요, 모기지. 그러니까 소비자 대출 금액이 거의 이게 조 달러거든요. 거의 한 18조 달러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경 원이 좀 넘는 거죠. 정부 부채가 아까 한 4경 원 정도 됐었고, 지금 소비자 대출은 한 2경 원 정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원화 기준으로.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 초록 색깔, 이게 뭐다? 모기지예요. 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 때 빌리는 그 담보대출. 예, 그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 초록 색깔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만한 게, 이 모기지가 문제가 안 되면 사실 큰 폭탄 정도의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모기지 사이드에서 지금 30일에서 89일 정도의 연체율, 그러니까 이자나 원금 상환을 못하기 시작한, 거의 90일 가까이 연체를 한 퍼센테이지가 전체 모기지 총액에서 비중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계속 치솟고 있다. 물론 지금 퍼센테이지 자체는 한 1.5%, 1.7% 정도이지만 지금의 우상향 트렌드가 이어졌을 때는 이게 갑자기 3%, 4% 안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2008 금융위기 때 모기지 연체율이 한 4% 요 정도 됐어요. 참고로. 그리고 다른 소비자론들도 보면은, 소비자 대출도 보면은 지금 연체율이 이렇게 최근에 계속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1,500조 원 정도가 나가 있는데 대출이, 거기에서 지금 연체율이 지금 한 10몇 %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12% 가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조 원에서 150조 원 정도가 지금 연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대출도 지금 대출 규모도 많이 늘어났지만 연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체를 언제까지 허용을 해줄 것이냐. 예,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자동차 대출이든 소비자 대출에서 자동차 대출이든 뭐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든 학자금 대출이든 신용카드 대출이든 얘들이 미국 소비자 대출의 메인 4가지인데 전부 다 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다들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모기지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자동차 할부 대출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고,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다른 대출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대출,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이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꺾여야지 뭔가 좀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런 거고. 기업 대출이 이제 나옵니다. 폴로스님. 자, 기업 대출이랑 금융 사이드에 대한 대출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기업 대출입니다. 먼저 이거 기업 대출이고요. 이게 이제 신용등급, 기업들의 신용등급별로 그 대출이 나가 있는 건수와 그리고 연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건수만 먼저 보면요. 지금 이제 이 초록 색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투기 등급의 기업들이에요. 그냥 뭐 소상공인의 뭐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작은 중소기업들, 그냥 투기 등급의 기업들이고, 신용 등급이 있는 뭐 B- 등급, 이런 투자 등급에 가까워지는, 얘도 아직까지는 투자 등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신용 등급이 점점 높아지는 그 기업들의 수도 딱 보면은 다 늘어났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대출 건수들이 가파르게 늘어났었는데, 그 중에서 투기 등급에 나가 있는 대출 건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투기 등급, 미국의 투기 등급에 있는 기업들의 그 디폴트율, 그러니까 이거는 연체율이 아니라 연체를 넘어서 아예 빚을 못 갚겠다고 포기한 그런 디폴트율이 20년도 코로나 직후에 올랐다가 이게 줄어들었었는데, 정부가 이제 대출에 대한 연장이나 이런 거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근데 이게
최근에 22년도 이후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다시 디폴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업 대출 사이드에서도 지금 이거는 연체율이 아니에요. 디폴트예요. 연체를 넘어서 이제 파산을 하거나 빚을 못 갚겠다고 포기한 디폴트. 그래서 부실 채권화된 것들의 퍼센테이지 자체가 가파르게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업 대출 사이드도 힘들어, 소비자 대출 사이드도 힘들어, 정부 대출 사이드도 힘들어. 지금 다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투기 등급의 그 기업들의 대출 디폴트율인데, 이 회색 기간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나왔던 그 기간이에요. 경기 침체가 나왔던 그 기간인데, 이때 보면은 가파르게 그 빚을 못 갚는 디폴트율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거나 가파르게 치솟더라, 요런 이야기거든요. 코로나 때도 한번 그랬고,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디폴트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사실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경제 침체에 빠졌다, 경제 대공황에 빠졌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근거는 뭐예요? 실업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하면서 실업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거나, 또 증시나 자산의 버블이 꺼지면 사람들이 공황이다, 대공황이다, 경기에 대침체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폭탄이 터지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 폭탄이 터질 것 같은 전조 증상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라고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경기 침체, 시장 붕괴 이야기하냐. 뭐 지금 제가 이제 6개월, 거의 7개월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7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6개월째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이런 선제적인 이런 공황이 터지고 나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문제를 지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예방인 거지. 터지고 나서 공유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몇 개월 전부터 공유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의 파산 건수도 22년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파산 건수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업률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지금 경기에 안 좋은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사이드 보여드리면,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게 최근 업데이트긴 해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거의 지금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거든요. 10억 달러인데 10억, 100억, 1000억, 1조. 그러면은 지금 한 3조 달러 정도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4,500조 원 정도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이 나가 있는 거죠. 근데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지? 라고 보니까 과거 금융위기 때 보여줬던 모습이 지금 처음으로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샀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0억 원이면은 은행에서 한 700억 정도를 빌리고 내 돈 300억만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은 은행 그 담보 비율이 자산이 1,000억이니까 70%예요. 70%. LTV를 70%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몇 퍼센트 빠졌죠? 잠깐만요. 지우고 자세히 봐봐야겠다. 8.9% 빠졌다고 나오네요. 8.9%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1,000억에서 8.9%, 10% 빠졌다 치면은 갑자기 자산이 1,000억짜리가 9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나는 여전히 은행한테 700억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담보 비율이 어떻게 돼요? 900억분의 700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분에 내가 빌린 돈 700억.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갑자기 80% 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담보 비율이. 근데 내가 은행한테 대출을 빌릴 때 담보 비율로 설정한 게 70%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은행이 나한테 연락을 하겠죠. 야, 너 담보 가치 떨어졌어. 상업용 부동산 네가 산 거 가격 10% 빠졌다. 그러니까 네 담보 가치가 갑자기
80%로 올라가 버렸네. 난 근데 너랑 70%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저한테 너가 부족한 100억만큼 제가 제 돈을 또 은행에게 넣거나 그래서 담보 비율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은행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 대출 뭐 만기거나 몇 달 안에 이거를 내가 경매로 넘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체가 일어나거나 디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계속 경매로 싸게 넘기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치 자체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쌀 때 빠르게 회수하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2008년도 그 당시처럼 자산 가격,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야 돼요. 은행은 손해볼 짓 안 하죠. 왜냐면 이런 담보대출을 하면은 이런 거를 또 CMBS 같이 증권화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또 떠넘기겠죠. 은행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모기지론 있잖아요. 그거를 또 대출끼리 묶어가지고 증권화해서 이거를 또 다른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떠넘겨요. 리스크를.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CMBS라는 걸 커머셜 MBS를 만들어서 이렇게 증권화해서 또 리스크를 또 떠넘기고 다른 투자자들한테. 예, 요렇게. 근데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도 대출은 많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 대출은 크게 늘어났는데 가격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8, 9%나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까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 건들 여러 건을 모아가지고 증권화를 하거든요. CMBS라고. 요거를 또 다른 투자자한테 팔아요. 그래서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내가 져야 될 리스크를 다른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리스크를 갖게 되는. 근데 그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CMBS 오피스 사이드에서 사무실 사이드의 CMBS의 연체율이 지금 10%까지 치솟았어요. 22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전부 다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볼 가능성이 있겠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번부터 5번까지 메인 주제들이 첫 번째, 노동시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이나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민자 중심의 단순 노동이 일자리를 커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업률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기업들이 채용을 안 늘리고 있다는 거니까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자산법을 개인의 지출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임대료가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서 지출하는 임대료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개인의 지출 부담을 늘리는 영향이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소비를 못해서 다른 소비로 기업의 이익을 벌 수 있는 거를 못 벌게 하는 영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출도 많이 줘야 되지만 투자에 대한 그 자산 버블이 만든 그 이자 비용도 늘어나니까 어쨌든 그 소비를 위축시키는 큰 영향을 한다. 대출 이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과다한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정부 사이드예요. 어쨌든 시장에 경기 침체가 나오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보통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결국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거를 정부 주도화해 할 수도 있고 민간 주도화해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민간 주도화해 하더라도 정부가 민간한테 보조금이나 혜택을 줘야지만 민간이 주도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 혜택을 지금 주려고 하니까 지금 하원에서 38명이 부채한도 폐지하는 거에 반대를 하잖아요. 부채 늘리지 말라고. 오히려 지출을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정부 주도로 경기를 끌어갈 만한 그런 엔진도 만들어가기 힘든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이자라든지 이런 걸로 갚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정부가 이런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됐으니까 오히려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도 줄여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이제까지 여러분 보면서 그 공무원 해고한다, 공무원 정리 해고한다, 아니면은 뭐 희망퇴직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물론 과거 때 뭐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그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걸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글로벌리 가장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들이 자동차 기업이나 화학, 철강인데 이 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1, 2, 3위들 랭킹들을 보면은 전부 다 치킨 게임을 하면서 수익성이 미친 듯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는 계속해야 되니까 지출은 또 계속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부채로 조달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진 상태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은 안 남는데 지출은 늘어나야 되니까 대규모 실업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기업들도 대출을 많이 받았고, 소비자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소비자들도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정부도 부채를 많이 조달했는데 지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연체율이 다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고 디폴트가 많이 올라가고 점점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기관, 은행들은 어떻게 돼요? 비가 폭우가 오기 시작하면은 은행들은 우산을 뺏어가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은행들이 비가 오면은 우산을 뺏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연체율과 디폴트가 증가하게 되고 대출도 줄여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2008, 9년도나 그 닷컴 버블 그 직전 당시 금융위기 당시 때 보면은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엔캐리 자금을 대거 회수를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그 2008, 7, 8년도 때 리먼 브라더스도 엔캐리 자금 엄청나게 많이 빌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부실이 가속화되고 그 이자나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니까 리스크가 가중되니까 일본계 엔캐리 자금의 청산, 그 일본 은행들도 빚을 빠르게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금융기관들도 대출의 회수를 더 빠르게 하려고 안정성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리스크 강화, 그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강화되면서 그 대출이 안 늘어나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연체율도 더 늘고 기업들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디폴트가 가속되는. 그래서 특정 시점이 되면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디폴트가 막 치솟아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갑자기 막 치솟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요렇게. 소비자 대출도 보면은 2008년도 때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과거 대비 아직 낮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측면에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공유 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제가 컨텐츠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그 일본 이제 도쿄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치솟으면은 앞으로 일본이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일본이 20년 동안 0.5%의 금리를 넘어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게 0.5%를 넘어서면은 새로운 엔캐리 청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제 비율을 도쿄 CPI나 이런 주요 지표들이 발표됐을 때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세안 베스트 채널의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1월 말은 좀 힘들 것 같고 2월 초 중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전자책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800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해결책,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 그리고 관련 주식들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리한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데이터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뭔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물가를 세분화해서 쪼개보고 그 쪼개본 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를 기업들의 실적이랑도 같이 대조해보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한두 단계 정도 더 깊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국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라이브가 끝나면 라이브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거니까 거기에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전자책이 출판되면은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신청해 주시면.